예, 안녕하세요. 언론인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서울 송파갑의 박종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배달 수수료 문제, 이게 자영업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현실을 바꿔보기 위해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 배달의 민족 그리고 쿠팡이츠와 같은 대형 배달 플랫폼이 자영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런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법률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달 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에서 7.8%까지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배달비, 그리고 결제 수수료,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 모든 금액을 더하면 음식 주문 금액의 30% 안팎의 금액을 자영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총 2만 원을 결제하게 되면 그중에 6천 원 정도를 배달 플랫폼에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라이더들이 가져가는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식 주문에 따른 배달료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구조가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이익을 별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배달 플랫폼들은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배달의 민족 매출액이요, 4조 3,226억이었는데 이 중에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요, 6,408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가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보통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5.6%였던 것을 감안하면은 이들 대형 배달 플랫폼의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3배 가까이나 되는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이 배달의 민족은 독일계 자본입니다. 인수를 했죠. 그리고 쿠팡 역시 미국계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독일계 자본 그리고 미국계 자본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삶을 굉장히 옥죄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적으로 제가 바꾸려고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이 죄송합니다.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 그리고 결제 수수료, 그리고 광고비를 모두 더한 금액이 주문 금액의 1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및 광고비의 부당 전가, 그리고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전가, 이런 것들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이나 행위, 다시 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배달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저는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요. 이 법은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배달 플랫폼이 과도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이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관련해서 법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내용들을 저희가 다 살펴봤는데 이걸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너무 유연하게 이 법 제도 개정의 실효성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죄송합니다. 끄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관련 법들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령에 맡길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규제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관련 업계에서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라이더 분들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도 조정해야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을 상한선을 15%로 두는 법 개정을 통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 개정은 최근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민심 경청 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배달 현실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치킨집에서 닭 한 마리를 23,000원에 팔 경우 실질적으로 배달 수수료 나가는 금액 6,000원 안팎의 금액이 나가게 되고 또 여기에 재료비나 인건비 그리고 가게 운영비, 전기세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없다는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과정 여러분들 아마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이번 법 개정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 개정안에 참여하신 의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동진 의원님, 김건희 의원님, 김소희 의원님, 박정화 의원님, 배현진 의원님, 안상훈 의원님, 우재준 의원님, 유용원 의원님, 정성국 의원님, 진종우 의원님, 한지아 의원님, 그리고 우리 삼선의 김성원 의원님도 함께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이 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의원님. 예, 저 김성원 의원입니다. 초선 때 정무위에 있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지적을 해왔었고 또 재선 3선 때 산업통상자본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정부의 약간 미온적인 태도 그리고 또 업계의 또 현실성을 감안해서 자율적인 그런 통제 방안을 추구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박정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 법안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빛을, 미래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한재 의원님 나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계종 예방에서는 합장마저 꺼리더니 역사 왜곡 건국전쟁 2에는 다양성이라고요? 장동혁 대표 가당치도 않은 궤변을 즉각 집어치우십시오. 따뜻해야 할 명절에 역사 왜곡 건국전쟁 2 관람을 끝내 강행하며 제주도민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의 아린 상처에 굵은 소금을 쑤셔댔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응당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모두 다 존중되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성난 분노와 비판에 대해서도 또 하나의 프레임이자 역사 훼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람이 왜 조계종을 예방하는 자리에서는 불교식 예법인 합장조차 끝내 거부했습니까? 불교계에서도 일제히 이례적이라며 즉각 강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끔찍하고 참담했던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두고서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비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필요할 때만 갖다 붙이는 다양성은 이미 다양성이 아닙니다. 국회의원까지 이틀막을 서슴지 않았던 검찰 독재 정권, 내란 본당 국민의힘 대표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틀막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소리 또한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 무슨 말로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당 대표가 역사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버젓이 내건 반민주 역사 왜곡 영상을 관람한 행태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궤변 따위 즉각 집어치우고 제주도민과 우리 국민들 앞에 진심 어린 사죄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잦은 해산의 수순으로 답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당연히 구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출발선을 갓 넘었습니다. 법원, 검찰 내 동조 세력들 모두 색출해야 마땅합니다.
내란 특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입니다. 작년 12월 3일 용산에 조기 호출되었던 박성재는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출입국 본부장, 교정 본부장 등과 연쇄적으로 통화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법무부 조직을 총동원하여 호응한 것입니다. 박성재는 구체적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뻔뻔하고 파렴치한 내란 일당들의 한결같은 수법입니다. 가당차는 오리발 내밀기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음을 똑똑히 경고합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 당연히 그대로 집행될 것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내란 청사는 이제 그 출발선을 갓 넘었을 뿐입니다. 박성재에 이어서 검찰과 법원 안에 도사린 내란 세력들 또한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색출하여 그 죄를 낱낱이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자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진입니다. 오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김건희 특검 TF 기자회견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모두 발언 듣고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에 마무리 발언 그리고 외부에서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하게 된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여러 불법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별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촉구 기자회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참석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전현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관해 주신 염태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동아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재강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태준 의원님 모셨습니다. 최현일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신용환님 모셨습니다. 더민주 정책 부의장 조현삼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님의 모두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저희들은 김건희 특검에서 명태균 게이트의 주요 핵심 의혹 당사자인 오세훈 시장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내란 종식과 그리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효능감 있는 그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건들이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채 미궁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상 내란의 촉발자이자 핵심 게이트였던 명태균 게이트가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는 사실상 수사가 멈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내란을 일으킨 사실상의 가장 핵심 원인이 명태균 게이트와 그로 인한 김건희의 연루 그리고 많은 국힘의 정치인들이 연루된 그 사안이 사실상 김건희 특검의 가장 핵심이자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아직도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에서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확실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특검에게 촉구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혹 대상자 중에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검이 수사를 왜 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검찰은 왜 이 수사를 중간에 멈추어 세우고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특검이 수사를 굉장히 효능감 있게 잘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많은 부분이 아직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3대 특검 특위위원들은 각자 하나의 이슈 이상씩을 책임을 맡고 지금 계속 사건을 추적하고, 그리고 특검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3대 특검의 특위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간 점검을 하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 촉구와 함께 특검에 대해서 이 내란 종식 그리고 국정농단 종식에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촉구하는 그런 또 다른 저희들의 할 바를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을 그동안 명태균 게이트를 추적해오고 책임을 맡아오신 우리 염태영 또 의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염태영 의원님의 또 기자회견문 낭독을 읽고 기자회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촉구한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불법 의혹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과 측근인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이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장소에서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의 사실상 불법 여론조사 조작을 암시하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선거 범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는 총 25건의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중 18건의 비공표 조사 가운데 13건이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여러 건은 불법 여론조사 조작 조사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의 최측근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오세훈의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으로 총 3,3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하는데, 오 시장이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비용 내역에는 미래한국연구소 관련 지출 내용이 없어서 김한정 씨 불법 대납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당사자인 김한정 씨가 대표로 있는 공정과 상생학교 이사진 7명 중 여러 명이 오세훈 시장 당선 후 서울시 유관기관의 임직원으로 줄줄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김한정 씨가 오 시장을 대신하여 여론조사 비용을 불법적으로 대납한 것의 사실 여부는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떳떳하다면 변명을 멈추고 법의 심판을 자청하십시오. 오세훈 시장은 작년 11월 26일에 있었던 서울시청 브리핑을 통해 명태균 씨와의 만남 횟수에 대하여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2021년 1월 중하순 명태균 씨 2번 만난 것이 기억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최측근 후원 회장으로 알려진 김한정 씨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의 대납 의혹에 대해 오 시장은 이분이 이렇게 사고를 치셨구나, 우리 캠프에서는 필요가 없었는데 왜 했나 라는 식으로 사실상 모든 책임을 김한정 씨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의 형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2월 중순 오세훈, 명태균, 김한정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기는 조사는 왜 안 나오냐라고 물었다는 노골적인 여론조사를 암시하는 발언이 있었음이 언론과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오세훈 시장이 이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은 떳떳하다면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자청해서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오세훈 의혹, 당장 김건희 특검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은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문계기입니다. 지난 5월 검찰은 수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 조사에 이어 오 시장을 소환 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5개월이 지난 지금 관련 사건에 대한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사건을 뭉개고만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 수많은 불법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동작 그만 모두에 돌입한 검찰의 뭉개기와 수사 지연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 TF는 국민의 뜻을 담아 특검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특검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철저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1항은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 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불법적 여론조사 및 비용 대납 의혹 혐의는 바로 이 특검법 조항에 명시한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은 즉각 특검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오세훈 시장 사건을 직접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의 핵심 트리거였던 명태균 게이트 역시 매듭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그 중심에 선 오세훈 시장의 불법 의혹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다시 한번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 TF 위원 일동. 예,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보이고 있는 꼬리 자르기, 책임 전가의 행태가 또다시 정치적으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실정과 무능을 감추기 위한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재개발이 잘 안 되는 것이 강북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책임이다. 혹은 강북지역에 있는 전체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은 바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보이고 있는 그런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의 행태와 판박입니다. 똑같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을 포함해서 도대체 주택 공급을 제대로 하긴 한 것입니까? 그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택 가격도 들썩이고 있고 서울 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신통기획, 신통하다고 주장했던 신통기획의 대상이었던 196개 사업장 중에서 66개, 그러니까 34%만 구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구역 지정이라는 건 구역 지정 이후에도 어떤 경우는 10여 년이 가야 착공을 하는 그런 이제 재개발의 절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일도 하나도 해놓지도 않고 이제 와서 꼬리 자르기 책임 전가, 책임 회피를 위해서 남탓만 하고 자기 선거를 위해서 자리 보전용 정치 공세나 하는 서울시장이 도대체 우리 서울 시민들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것인지 한심하게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실정뿐만 아니라 실정법 위반 그리고 선거법 위반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에너지경제 강원취재본부장 박예수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 발의 취지를 국민께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님,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최성우님,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환경분과 부위원장 김학수님, 불온면 주민자치위원장 원형균님, 강릉원주대 최고경영자과정 3기 회장 김소현님, 흥연면 주민자치위원 김동희님, 파랑새 대표 박종선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혁진 의원님의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지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국민의 의식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힘, 그것은 거대한 제도가 아니라 바로 생활 속에서 스스로 움직인 주민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힘을 제도 속에 담아야 합니다.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로, 말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 그것을 법으로 담아내기 위한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안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이어져 온 주민자치회 제도는 우리 지방자치의 뿌리이자 마을민주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없었기에 지역마다 운영의 편차가 크고 행정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주민자치회 위원들, 그 헌신이 법적 근거 하나 없이 이어져 온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제 주민자치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그 권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은 5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법정기구로 제도화합니다. 읍면동 단위마다 주민총회를 설치해 주민이 직접 지역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실현할 상시기구로 주민자치회를 둡니다. 이제 마을의 의사결정이 행정의 판단이 아니라 주민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고
기부금모금과 수익사업이 가능하며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국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되 행정이 든든히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셋째, 주민자치회가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마을회관, 주민센터, 유유공공건물이 주민의 회의 공간이 되고 문화 공간이 되고 복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넷째, 주민의 개념을 넓혔습니다. 이제 주민은 단지 주민등록이 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일하고 배우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외국인, 근로자, 학생, 교직원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역을 함께 가꾸는 모든 이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다섯째,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주민의 목소리가 계획과 예산 속에 반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법은 단지 제도 하나를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국가 혼란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제도적 백신입니다. 국가가 흔들릴 때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정부나 국회, 사법부가 아니라 주민의 손과 발, 마을의 공동체, 생활 속의 연대였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내란을 막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주민자치는 행정의 하부기구가 아닙니다. 주민자치는 국가의 주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형태입니다. 국회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마을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는 늘 위기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국민이 일어섰고 그 국민의식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그 국민의식이 법으로, 제도로, 생활 속 자치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주민자치를 법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를 제도 속으로 저는 국민과 함께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국가 실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국회의원 최혁진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추진 포럼 참석자 1동.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안 발의와 관련해 원주시 주민자치회 회장 최성훈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호입니다. 저는 주민자치 현장에서 주민자치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현장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 기본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심의하고 결의한 것을 요구할 때 행정에서는 법이 없다, 근거가 없다 이러한 말로다가 지원이 없었습니다. 주민자치 기본법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민자치 기본법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해 주민자치 기본법이 제정이 된다면 저희 주민자치 위원들은 현장에서 더욱더 법에 의한 근거로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모두 국민이 주인이 됐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주민자치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지만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민자치 기본법이 제정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진정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올 연말 안에 꼭 주민자치 기본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흥원면 주민자치위원 김동희 님이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흥원면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 김동희입니다. 오늘 그 주민자치 기본법을 저희 의원님께서 이게 발의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정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에 한 10년 이상, 한 13여 년간 그 주민자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왔던 주민자치법이 이제 그 국회에
입법으로 주민자치법이 개정이 된다라면은 그동안에 주민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지만은 조금 좀 미숙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젠 제도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밖으로 이동해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 전현희입니다. 제 옆에는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지난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의 위원으로 지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 위원의 자격 여부에 관해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당시에 회답을 하지 않고 사실상 직무유기를 했다가 뒤늦게 그 진실이 밝혀진 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방통위는 지난 2023년 3월 윤석열 정권 당시에 국회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최민희 위원을 방통위 위원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최민희 내정자께서 과거에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금 부회장직을 역임한 이력이 방통위원으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권 해석해달라는 공문을 법제처에 2023년 4월 13일에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방통위원회 결격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법제처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 정권의 이완규 법제처는 방통위의 유권 해석 요청 이후에 7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으로서 임명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최민희 당시 내정자께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2023년 11월 7일에 방통위 위원 내정자 자격을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최근 저희 의원실에서 당시에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요청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을 했었고 이에 법제처는 그야말로 2년 5개월이 지난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답변은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최민희 내정자가 방통위원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답변을 제출해 온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최민희 위원을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방통위와 그리고 또 법제처가 함께 사실상 작당해서 최민희 위원을 방통위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나 감사원 또 권익위 등 권력기관에 이어서 법제처마저 동원해서 전 정권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노골적으로 탄압하거나 사퇴 압박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법제처가 유권 해석에 착수한 지 저희 의원실의 답변 요청에 대해서 2년 5개월 만에
지난 2023년 3월 우리 민주당이 추진했던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해서 결격 사유 판단을 답변을 내린 것은 법제처의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제처가 제대로 된 유권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동안 법제처가 한 이런 직무유기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최민희 전 내정자를 사실상 임명하지 않으려고 했던 데에 부역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법제처는 지금까지도 유권 해석 답변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저 역시도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감사원 등의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사퇴 압박을 받았던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최민희 내정자와 동병상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입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의 취임하자마자 도어 스태핑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지목을 하면서 국무회의에 오지 말라고 했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제 자리와 명패를 빼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권익위원장인 저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최민희 내정자에게도 사실상 법제처라는 기관을 통해서 국가기관을 통해서 방통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고자 했던 윤석열 정권의 저희가 이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정권의 하수인인 감사원을 동원해서 노골적인 정치적 표적감사로 사퇴 압박을 하고 탄압을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정권의 부역자들과 함께 사실상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많은 불법을 자행해 왔습니다. 최민희 우리 위원장에게 대한 노골적인 윤석열 정권의 사퇴 압박, 거기에 동원된 법제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의 이번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대한 입장문을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입니다. 이번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아주신 전현희 최고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입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23년 3월 22일부터 2023년 11월 7일까지 정확히 7개월 7일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최민희에게 가해졌던 국가폭력의 실상을 고발하며 종언을 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3월 22일 민주당은 최민희를 야당 교섭단체 추천목 방통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8일 뒤 3월 30일 국회는 최민희를 국회 추천목 방통위원으로 추천하기로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7개월 7일 동안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제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들어 방통위 설치법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즉각 방통위가 관련 유권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에서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는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음에도 따라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한데도 법제처는 제가 스스로 내정자 지위를 사퇴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제처는 그동안 단 한 차례의 법령 해석 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내정자로 있던 7개월 7일 동안 저는 임명도 거부도 받지 못한 채 철저히 무력화된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계 수단조차 막혔습니다. 그랬던 법제처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윤석열의 친구 이완규가 법제처장에서 물러나고서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이제서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해석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흔하고 흔한 행정지연이 아닙니다. 한 인간을 짓밟은 국가폭력이었고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이 같은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한 이유는 바로 윤석열의 방송장악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방통위원 5명 중 야당목 방통위원 2명을 둔 것은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였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서 의원 7명 중 3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보장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를 무시했고 최민희 하나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 기구로 전략시켰습니다. 그 방통위는 KBS 이사장 해임, 박문진 이사 해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YTN 사형화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또 다른 방송 장악의 전이 유희림의 방심위와 함께 비판 언론 때려잡기에 나섰습니다. 2023년 11월 7일 저는 스스로 방통위원 내정자 신분에서 사퇴했습니다. 이미 2인 독임제로 고착화된 방통위에 들어갈 의미가 없어졌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저의 임명을 놓고 국민의힘과의 거래를 전제로 패키지 딜을 운운하는 상황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2024년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과방위원장으로서 저는 국민의 지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힘입어 김현 간사 등 과방위원들과 함께 방송 3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의 방송 장악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방송 장악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피고인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7개월 7일과 그 이후까지 계속된 방통위원 내정자 사건의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방송 3법 후속 조치를 마무리 짓고 AI 3대 강국과 새로운 방송통신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가 버티고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법제처장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최민희.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지혜입니다. 10월 10일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추석 민심은 극명합니다. 내란 청산, 개혁 완수, 민생 회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석 연휴 전국 곳곳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추석 민심을 종합하면 내란 청산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였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석방에 대한 우려와 내란범의 단죄를 말씀하시며 정의와 책임 완수를 요구하셨습니다. 나아가 개혁이 흐지부지되면 민주당이 폭망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는 개혁의 완성이 곧 민주주의의 완성임을 의미합니다. 소비 쿠폰 덕에 장사가 살아났다는 자영업자의 말처럼 국민은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과 경제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석 명절에도 정쟁에만 몰두하며 대통령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정쟁을 멈추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내란 청산, 검찰, 사법, 언론개혁,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받들어 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민생 회복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민족 대명절에도 정쟁만 일삼은 국민의힘, 국민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조차 화합 대신 정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K푸드를 알리기 위한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에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비난을 위한 비난에만 매달렸습니다. 추석 밥상이 가득했어야 할 국민 화합과 민생을 정치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으로 바꾸어버린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 우리 국민께서 바라신 것은 결코 저열한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고 내란을 온전히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치의 사명을 다하는 일에는 침묵하고 대통령 흔들기에나 골몰하니 국민의 짐만 무거워질 뿐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무책임한 망언으로 외교와 통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해 정부가 모든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동과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관세 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얘기하더니 뒤에선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익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국민의힘의 만행에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와 관세협상 타결에 힘은 보태지 못할 망정 국민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를 해선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내란의 후폭풍을 수습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행보에 거듭 걸림돌이 되어가며 내란 정당을 자임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냉혹한 심판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원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재판에 불출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 협박을 중단하고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존중을 보여주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열린 재판에서 또다시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특검의 강제 소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을 보면 건장한 검찰 수사관과 교도소, 교종 공무원의 힘으로 저항하여 결국 집행을 포기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움직임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걷지 못하거나 호송버스 탑승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9월 26일 보석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궐석 재판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없이 궐석 재판을 결정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해야 하고 여기에 덧붙여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재판부에서 오늘 고지한 내용은 교도관에 의한 강제 출석을 법원이 시도하겠다는 통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라고 재판장에게 밝혔습니다.
다시금 전직 대통령이 재판 출석에 저항하는 모습을 연출하겠다는 예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을 기각하면 재판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국민들은 참담하게 묵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바가 있다면 국민들이 보고 있는 공개 법정에서 떳떳하게 자신의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께도 자신의 의뢰인이 양형상 더 불리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을 위해 출석을 권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표하라고 변호하셔야, 그렇게 상담하셔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작년 12월 3일 이후 혼란과 갈등의 시간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반 수용수들보다 더 모범적인 수용 생활과 법에 대한 존중을 실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5년 10월 1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사형제도는 국가폭력입니다. 지금이 폐지할 때입니다. 10월 10일은 오늘은 세계 사형 폐지의 날입니다. 사형제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로 범죄 억제 효과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인혁당 재건이 사건처럼 오판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스스로는 법의 이름으로 생명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범죄 예방은 사형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정의로운 형벌 시스템을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113개국에 이르며 실질적 폐지국까지 포함하면 140개국이 넘습니다. 한국 또한 1997년 이후 25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명확히 폐지를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 여부를 더 이상 지체 없이 판단해야 하며 국회와 정부 역시 생명권 보호라는 시대적 책무에 따라 사형제 폐지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진보당은 생명 존중과 인권 보호를 위해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피폭사고 수사 의뢰 막은 삼성전자, 언제까지 살인기업을 방치할 것입니까?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피하려 로펌 김앤장을 앞세우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작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설비 정비 중이던 2명의 노동자가 방사선에 노출돼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안위는 명백한 안전관리 부실로 결론 내린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수사 의뢰 한 달 전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를 벌였습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최고 안전 책임자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지 불과 8일 만에 벌어진 이중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사고 당시 경보장치, 보호장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방사선 취급 교육조차 없었던 상황은 명백한 기업의 과실입니다. 삼성은 피해자 보호보다 책임 회피에만 몰두했고 산재 신청 유형까지 변경하게 만든 정황은 제도를 왜곡하고 한 것과 다름없는 범죄입니다. 삼성은 세계 초일류 기업이 아니라
삼성의 노동자의 생명을 파괴하는 살인 기업입니다. 언제까지 이 파렴치한 반윤리 기업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생명보다 삼성 재벌의 이익을 우선할 것입니까? 정부와 사법당국은 삼성 앞에서 더는 침묵하거나 머뭇거려선 안 됩니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온전한 보상과 회복을, 삼성에는 단 한치의 예외 없는 형사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두 건의 논평을 온마이크 하겠습니다. 개딸이 원하는 대로 삼권 분립과 사법 파괴에 앞장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사법부 수장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상계하자 조의대의 난이라 외치며 대법원장을 적으로 규정하고, 민주당 의원은 조의대 나으리 운운하며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을 향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하며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조의대 대법원장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많다는 개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인물이 바로 김현지 부속실장입니다. 나이도 학력도 베일에 쌓여있는 김현지 실장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대신 챙기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비선 실세가 되었는지, 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원 조직법상 공개가 금지된 대법원 전원 합의체 세부 논의 내용 과정과,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원 조직법상 공개가 금지된 대법원 전원 합의체 세부 논의 내용과 과정을 막무가내로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근거 없는 4인 회동설 괴담 하나로 청문회를 밀어붙이더니 급기야 국감장을 조의대 대법원장 망신주기 무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국감 당시 민주당은 김면수 대법원장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일부 야당 의원의 요구에 삼권 분립을 이유로 반대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손바닥 뒤집듯 자신들의 말을 번복하는 뻔뻔한 이중잣대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강성 지지층인 개딸 눈에 들기 위해 사법부를 향한 극언 경연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법과 원칙도 없고 삼권 분립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거대 집권 여당에 의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장악된 상황에 사법부의 독립성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민주당이 삼권분립 훼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끌어내겠다는 발상은 사법부를 굴복시키고 삼권 모두를 장악하겠다는 입법 독재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 사법부의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 증인석에 서야 한다면 대통령도 국회의장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과 헌정 파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대통령은 K푸드 홍보 운운하며 예능에 나와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하고 민주당 강경파는 악역을 맡는 역할 분담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만입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막말과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라면 무능한 지도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가적 난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국정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사법부를 향한 협박과 모욕을 개혁이라 포장하는 순간 권력은 교만으로 무너집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딸 정치의 환상에서 벗어나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 살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 실종된 40대 한국인 남성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에 이어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떠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고문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미얀마, 태국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2년에서 2023년 연간 10건에서 20건 수준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고수익 해외 취업에 속아 범죄 조직에 납치된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본 한국인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 이를 지원하는 현지 경찰 협력관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자국민이 해외에서 납치와 감금,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약속하고 해외 거주 국민에 대한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역시나 거짓말이었습니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는 데 온갖 권력을 이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며 국가 마비 사태에서도 예능에 나가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과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에만 몰두하는 집권 여당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이며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인력 예산 부족, 공간 업무 마비 등 구조적 한계 운운하기 전에 가능한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정확한 피해 실태 파악과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기를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아입니다. 오늘 논평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호위무사이자 법기술자 주진우 의원의 중국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거짓 선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이자 입국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고 내가 찬성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게시했는데
이야말로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정치 선동에 불과합니다. 저 백승아 의원은 전면 무비자 입국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시작했고 당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함께 추진하며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이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그 주장을 철회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다고 진실이 덮이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찬성했던 정책을 민주당 정권에서는 반대한다는 사실만 더 부각될 뿐입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진우 의원은 사실을 왜곡하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법률 비서관으로 법기술 호위무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김건희의 각종 국정농단과 내란에 대해서는 엎드려 침묵하더니 지금은 거짓 선동으로 사사건건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온 국민이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정쟁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에 떨게 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거짓 선동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까지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이러한 정치 공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정쟁과 가짜 선동을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거짓에는 진실로, 선동에는 책임으로 맞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그냥 고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로 옆으로 조금 제 때문에 뒤에 가리니까. 조금 옆으로 그렇지. 그럼 얼굴이 딱 나오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 신도회 회장 신상도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신도부는 강지수, 김성자, 박영순, 박은서, 안성순, 임기순, 유건국, 유병선, 조희경입니다. 그럼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500만 신도회 성명서. 정치의 도구로 종교를 이용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깊이 우려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한국 불교 태고종 500만 신도를 대표하여 전국 신도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진종호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 명단 발언과 이를 근거로 한 일부 언론의 보도로 인해
사실과 전혀 무관하게 본 종단이 특정 종교단체로 지목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불교 태고종과 500만 신도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이에 깊은 유감과 함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종교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순수한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를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진 의원의 발언과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추측성 보도는 종교의 신성함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매우 부적절한 형태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은 1700년 한국불교의 전통을 개성하며 정치와 종교의 엄정한 분리를 지켜온 종단입니다. 우리 500만 신도는 어떠한 정치 세력의 도구도 아니며 신앙의 자유와 종단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합니다. 1. 진종호 국회의원은 본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종단과 신도들에게 해명하십시오. 2. 일부 언론기관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오보로 인해 본 종단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정정 보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3. 정치권은 종교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4. 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불교 태고종 500만 신도는 그 어떤 정치적 회유나 왜곡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신앙의 순수성과 종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사회적 대응을 검토할 것입니다. 종교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 앞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은 언제나 평화와 화합의 길을 걸으며 국민과 함께 깨달음과 상생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 신도회 일동 이상입니다.
청년의 생명을 앗아간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을 비판한다. 22살 우리나라 대학생이 범죄 조직의 고문 끝에 캄보디아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정부는 사건 발생 후 2달이 지났지만 아직 그 시신조차 고국으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당국은 현지 정부와 협조조차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용 외교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자 외교 실패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는 국제 범죄 조직의 온상이 되어 우리 국민이 납치 감금되거나 범죄에 강제로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의 실종 또는 납치 신고 건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연간 10에서 20건에 머물렀던 것이 2024년에는 220건, 올해에는 8월까지만 해도 이미 330건을 기록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 역시 2023년 3명에서 2024년 4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7월까지 144명이 체포되어 이미 지난해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제대로 된 영사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주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라는 것입니다. 현지 정부와 직접 협의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할 대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것입니까? 미국 조지아에서 우리 근로자 317명이 구금되었을 때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현장을 총괄해야 할 주 애틀란타 총영사는 공석이었고 주미 대사도 없었습니다. 외교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이 없으면 곧바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며 외교 실패입니다. 모순되게도 그 공백을 채운 건 김칫국 외교, 자중질환 외교, 소음궁예 외교, 마이너스 외교뿐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정권 출범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173개 재공관 중 43곳이 대사나 총영사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재공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은 아무리 보아도 정상이 아닙니다. 외교 비상사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해외 이남 및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선진화하고 촘촘한 재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결국 국민을 기만한 공허한 외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특위는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우리 청년의 시신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라. 둘째, 캄보디아를 비롯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및 범부처 협조체계 강화 등 영사 조력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 셋째, 재국민 보호의 최전선인 재공관의 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즉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공석인 공관장 인사를 조속히 완료하라. 국민의힘은 외교의 최전선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173개 재공관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국익을 높이는 국가의 신경망으로 복원될 때까지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 국격 실격 대응특위 위원 일동.
삼가 고 정희철 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드디어 정치보복 특검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오늘 제 의뢰인이었던 고 정희철 면장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큰 슬픔과 분노가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고인을 소환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수사, 회유, 압박, 유도신문, 반복신문, 심야조사로 심한 모멸감을 주고 허위 진술을 유도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양평 공공지구 개발과 관련된 사건은 이미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무리하게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몇 번 부인해도 계속 자백 진술을 강요하고 허위로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했고, 아무런 힘없는 고인은 수사관이 강요하는 대로 치욕스러운 상태에서 조서에 지장을 찍고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자책감과 자괴감, 모멸감으로 제 의뢰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저는 유족들과 상의하여 고인의 원혼을 달래고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억울하게 죽어나가지 않도록, 무소불위의 특검에게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중기 특별검사와 담당 수사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변호사 박경호입니다. 제 소개가 늦었는데 어제 제가 고인을 만나서 사건을 상담하고 고인을 위해서 지금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수임을 하였습니다. 향후 적절한 변론 대책을 강구해서 일단 문제가 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인권 침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를 비판하고 또 그 진술의 의미성이 없다는 그런 것들을 증거들을 확보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그런 작업을 변론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고인께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저도 슬프고 또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한 우리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분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대변인 정이한입니다. 잇따르는 유괴 사건 손 놓고 계실 겁니까?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 유괴 사건이 총 173건, 미수까지 포함하면 319건으로 거의 매일 한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통학로 할 것 없이 그 어디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괴 사건은 3년 연속
300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2020년 5.6%에서 지난해 30%로 급증했습니다. 10명 중 3명은 기억 안 난다, 귀여워서 그랬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풀려나고 있는 겁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유괴 미수범도 3년 이상, 전자발찌 부착,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유괴 방지 3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연루된 배임죄 폐지와 대법원장 청문회는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아이들 안전을 지키는 입법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귀가가 조금만 늦어져도 염려하는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한 정쟁보다 아이들을 우선해야 합니다. 말로만 저출산 위기를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유괴 시도만으로도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유괴 방지 3법을 당장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신당은 권력 싸움만 일삼느라 아이들은 뒷전인 거대 여당을 규탄하고 미래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아입니다. 오늘의 논평 추가로 한 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건국전쟁2 영화 관람, 제1야당 대표의 망국적 역사인식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지난 10월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주 4.3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된 건국전쟁2 영화를 관람한 뒤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모두 다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영화를 본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4.3 당시 민간인 학살과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병 대령 등을 미화한 영화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힌 것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이런 망언이 나왔다는 사실에 국민적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주 4.3은 국가 권력이 무고한 수만 명의 제주도민을 잔혹하게 학살한 우리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국가 폭력 사건입니다. 민주정부는 그간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을 제정했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제주 4.3 민간인 학살에 국가의 이름으로 공식 사과하며 화해와 치유의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제주 4.3 추념식은 2014년부터 국가기념일로 거행되어 매년 4월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사회 분열을 부추기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저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극우 보수층을 선동해 정치적 이익을 노리려는 천박한 정치 술수입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즉각 사과하고 망국적 언동을 중단하십시오. 그것만이 아무런 죄 없이 희생된 제주 영령과 제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정치인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당리당략에 따라 왜곡하며 국민들을 선동하려는 망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제주 4.3 피해자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지원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즉각 철회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민주당 백승하 의원이 이제 중국인 무비자 정책에 관해서 저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냉부의 촬영 시점을 물어보면 고발하고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비판해도 고발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고발 자판기입니까? 이런 고발 협박은 저에게는 안 통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맞고발하겠습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이번에는 중국인 무비자 정책이 왜 문제인지 국민 앞에 밝히겠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정책은 올해 8월 김민석 총리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민주당은 자신 없습니까? 왜 윤석열 정부 핑계를 대는 것입니까?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중국의 국경을 무방비로 여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인 여행사가 단 3명의 중국인만 모집해도 비자 없이 15일간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범죄, 마약, 전력자가 관광객을 가장에 들어왔다 사라져도 사전에 걸러낼 수 없습니다. 둘째, 중국인 범죄와 간첩 활동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인의 흉폭한 범죄가 늘고 있고 중국 관광객들 중 일부는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간첩 활동도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중국인의 간첩 활동을 강하게 처벌하는 간첩법 개정안도 막고 있습니다. 비자까지 열어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는 일입니다. 셋째,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여행사는 2%의 중국인이 관광객 무리를 이탈해야 그제서야 등록 취소에 제재를 받습니다.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460만 명입니다. 2%면 9만 2천 명입니다. 9만 2천 명이 관광객을 이탈해서 불법 체류자가 될 때까지 손 놓고 있자는 말입니까? 현재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확인된 것만 6만 5천 명에 이르고 미륵국과 미란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불법 체류는 흉악범죄, 성범죄, 마약, 탈세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국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인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시범사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400만 원 이상을 내고 크루즈를 타는 중국 부유층의 환승 입국 3일만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에 불과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은 중국 부유층으로 이탈률이 0.0014%에 불과합니다. 비자를 받고 들어온 중국인들의 이탈률보다 낮습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묻지마 친중 정책을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언제부터 민주당이 저와 국민의힘 얘기를 그렇게 잘 들었습니까? 대법원장 협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다 민주당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강압과 폭주를 또 고발 협박을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화재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국가정보 카메라 기자님, 제가 어디를 볼까요? 주시하는 저쪽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충형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이충형입니다. 두 건의 논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태 14일 만에 현장 방문한 대통령, 이란 제목의 논평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화재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고 발생 14일 만입니다. 대형 화재 사고 현장을 뒤늦게 찾은 것은 국가적 재난사태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으로서 무책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14일이 지나도록 대통령이 현장을 외면한 행보를 보인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해야 할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일입니다. 사고 2주일이 지났지만 오늘도 복구율은 30%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정부는 피해 현황 조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한때 647개 행정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지만 어제는 실제 피해 시스템이 709개에 달한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국가적 정보 시스템이 마비되고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됐지만 정부 대응은 오락가락 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인 사고 이틀 뒤 대통령은 예능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피자와 프랑스 음식인 라따투이 등도 선전하면서 K푸드를 홍보한다고 했던 정부의 얄팍한 명분을 믿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사고 초기야말로 대통령의 발빠른 대응과 일사불란한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었습니다. 사고 복구를 총지휘해야 할 대통령이 2주나 지나서야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책임은 회피하고 형식적인 방문으로 생색내기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한 여기 다시 읽겠습니다.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한 대형 재난 사태를 맞아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한 대형 재난 사태를 맞아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현장 복구와 국민들의 안전보다는 정치적 이미지 관리에 몰두하는 지도자의 민낯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식적이고 뒤늦은 현장 방문으로 책임을 채우려 하지 말고 구체적인 복구 일정을 제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등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에 요구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 논평입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엇박자라는 제목입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의 행보가 또다시 엇박자를 내면서 이중 권력의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방송에서 민주당의 속도와 온도에 차이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게 당이 왜 저런 결정을 하느냐라는 질문도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대법원장 청문회 등 정청래 당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주도하는 거친 방식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 참모가 온도 차이를 실토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난달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협치를 강조한 바로 그 다음 날 정청래 대표는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몰며 정당 해산까지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가 공개적으로 여당의 자제를 요청했지만 민주당 강경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만 끌려다니고 대통령은 여당의 폭주를 방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인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정치적 수사에만 그치고 민주당의 독주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말로만 밥값하는 정치하자면서 실제로는 민생을 외면한 채 오로지 사법부 압박과 독단적인 입법 폭주만 일삼고 있습니다. 모든 국정 운영이 사법 리스크 방탄과 정쟁에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집권 세력의 불협화음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국정 운영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행태입니다. 민생, 국민들의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민생이 아니라 물가, 환율, 부동산 등의 폭등 속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엇박자를 내면서도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꽁꽁 숨겨둔 채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으로 끌어내는 데는 보이지 않는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당과의 견해 차이보다는 민심과의 괴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삼권 분립을 존중하고 또 협치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충영이었습니다.